김해에서 대학 조교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대학 조교를 하던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마를 믿지 못하겠지만 직접 경험을 했던 나로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약 9년 전의 일이다. 결국 취업에 실패한 나는 모교에서 학과 사무실의 조교로 근무하게 되었다. 학기 초라서 그런지 쉴 틈 없이 바빴다. 대학 조교에 이른 학생들 관련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매일 면담을 비롯한 학생 정보 조회를 통해 살펴야 했다. 그러던 중 학과에서 매우 모범적인 여학생 한 명이 4월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적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던 그녀이기에 갑자기 나오지 않을 리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 반 연락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통화 신호음이 3번 정도 지나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평소 같지 않은 목소리였다. 톤이 매우 가라앉은 상태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느껴졌다. 희은이니? 나 석훈이야. 내가 이번에 바뀐 조교가 되었는데 말이야. 너 재학 중인데 학교를 안 와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어. 그녀는 매우 성의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사실 우리 둘 사이는 매우 친했기에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황해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런데 그녀가 대뜸 자퇴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다시 충격을 받은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적인 사유라는 말만 남겼다. 사실 자퇴 처리를 직접 해줄 수 있었으나 이유 모를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녀를 학교로 부르기로 했다. 자퇴를 하던 휴학을 하던 본인이 직접 와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일 오던지.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지금 갈게요. 다행히 그녀가 학교 근처에 살아서 통화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착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녀였지만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웠던 이미지에 아름다운 여학생은 더 이상 없었고 부스스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페인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래된 트레이닝복에서 퀴퀴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덥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한눈에도 그녀의 신상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배, 저 자퇴할 거예요. 역시 전화 때와 같은 어둡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한숨을 쉬며 자퇴 사유를 물었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그녀가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조금 높였다. 야, 자퇴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자퇴 사유가 확실해야 처리해 줄 것 아니야. 너 지금 나 일개 대학교 조교 됐다고 무시하냐?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전염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혀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숨을 쉬면서 종이컵에 있는 물을 들이켰다. 그런데 물을 모두 마시고 이내 종이컵을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슬며시 들며 나를 비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사악하고 비열하며 더럽게 보였다. 마치 나를 조롱하듯 흘겨보며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는데 필시 귀신이라도 시인 것처럼 느껴졌다. 강희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웃을 상황이야?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쩌다 그녀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임이 심해졌다. 혹시나 그녀를 학교로 부른 것이 실수이지 않은지 후회가 밀려왔다. 급기야 그녀는 침을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댔는데 그것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이었다. 그리곤 서서히 일어나서 눈앞에 있는 연필꽂이에서 커터칼을 집어들었다. 그제야 위기를 느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슈비스키 시바라미 낄길. 외계어 같은 것을 빠르게 내뱉으며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커터칼을 들은 손을 번쩍 들어 나를 향해 돌진했다. 순간 그녀의 팔목을 콱 하고 잡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여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그 묵직함이 놀라울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이다. 합기도를 10년이나 한 내가 쩔쩔맬 정도였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아는 강희은이 아니었다. 흡사 광견병이라도 걸린 미친 여자처럼 보였다. 정말 희한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약 10분을 쩔쩔 매다가 서서히 팔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칼끝이 나의 목에 닿을 말듯 가까이 왔다. 여차하면 피를 보게 될 위기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학과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 학부와 학과를 통틀어서 가장 꼴통이라 불리는 녀석이었다. 전 과목 F학점 달성의 학사 경고를 이미 2번 받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놈이었다. 녀석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졸업시킬까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다. 녀석은 한동안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불안하게 도와주기는커녕 학과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 왼팔의 한계를 느낀 나는 울먹였다. 녀석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나와 그녀 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녀석에게 얼굴로 위협을 하듯 뱀처럼 나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차분하게 뭔가를 읊조리며 가방에서 꺼낸 그것을 그녀의 이마에 붙였다. 노란색의 붉은 글씨가 써진 부적이었다. 녀석은 팔목에 있는 염주 같은 것을 만지며 스님처럼 불경을 외워댔다. 그러더니 그녀가 마구 고통스러워하며 비틀대는 것이었다. 결국 바닥에 앉아버렸고 구역질이라도 나는지 엎드린 상태로 입을 벌리며 몸속 뭔가를 뱉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뭔가를 써낸 뒤 그녀의 등을 마구 쳤다. 그럴 때마다 녹차라떼처럼 초록의 토사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때리면 때릴수록 토사물의 색이 진하게 나왔다. 문제는 냄새였다. 역한 냄새가 사무실 가득 채워졌다. 그것의 냄새에 나도 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바닥에 뭔가를 써서 강하게 그녀의 등을 내려쳤다. 학과 사무실이 흔들릴 듯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턱이 빠질 듯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시퍼런 연기 같은 뭔가가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시퍼런 연기는 곧 사람의 형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녀석이 어서 창문을 닫으라고 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시퍼런 연기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겁이 나서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결국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시퍼런 연기가 나가버렸다. 그러자 녀석은 나에게 언성을 높이며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형은 그것도 못하다요. 녀석의 성격이 워낙 저돌적이고 투덜투덜거려서 그냥 흘려들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기 위해 세수부터 했다. 그리고 희은이를 학과 소파로 옮기고 그 아이가 뱉은 토사물을 치웠다. 이후 냉장고에서 진한 탄산 음료 2개를 꺼내어 녀석에게 하나를 건넸다. 아까부터 뭐가 불만인지 투덜거렸지만 녀석에게 들어야 할 말들이 많았다. 형 오늘 본 거 잊으세요.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리고 강희은이 일어나면 나한테 문자 주세요. 저 갈게요. 평소처럼 싸가지 없는 행동에 화도 날 법했지만 그날따라 녀석을 어르고 달래며 잡았다. 우리 원일이 뭐가 그리 급하나. 형이랑 같이 오늘 한우 어때? 녀석은 급 화색이 돌았다. 이내 자리에 앉으며 음료수 캔을 깠다. 그리고 여전히 거만하게 한 모금 들이키고 트림을 꺽 하고 냈다. 지독한 악기한테 홀린 거예요. 형이 귀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아까 그거 보통 놈은 아닐 거예요. 자세한 건 강희은이 일어나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녀석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나 녀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당은 더더욱 아니고 하다못해 신기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녀석은 희은이를 마구 흔들었다. 야 강희은 일어나. 여기 너희 집 아니야. 희은이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못 차렸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몸에서 더러운 것을 빼내느라 지쳤는지 벌컥벌컥 음료수를 들이마셨다. 그제야 나는 희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희은아, 너 기억나니? 잣에서 내려고 했던 거 말이야. 희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아리 사람들과 신학기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학교 뒷산을 올랐다. 그런데 꽤 정상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서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잔가지들을 헤치며 되도록 사람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를 보고 작대기 같은 것으로 땅을 파려는데 오래된 상자로 보이는 물체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김해에는 가야시대에 보물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어 흙을 파내었다. 예상대로 꽤 오래된 상자가 나왔고 마치 보물이라도 들어있을 것처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서 의식이 가는 대로 단단한 돌을 주어 자물쇠를 내려쳤다. 꽤 견고한 상자는 집요함의 두드림에 마침내 열리고 말았다. 희은은 당장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상자 속에는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백자로 보이는 병이 보였다. 그 병은 주둥이까지 온갖 한자가 적힌 종이로 감싸져 있었는데 행여 안 속에 귀중한 것이라도 들었을까 그것마저 뜯어버렸다. 늘 습관인 듯 내용물이 궁금해서 병의 주둥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휘청하더니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잠자던 나쁜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 일행에 합류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 보였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자 후배들이 선배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할 때면 질투가 나고 산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놀랐다고 했다. 그래서 황급히 홀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있는데도 계속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졌다. 지나간 날들 중 자신에게 서러움과 경멸을 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살인을 부추기는 듯 귓속에서 죽여 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잠을 청해도 꿈속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꿈을 계속 꾸었다. 사람만 눈에 보이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주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원일이 녀석은 희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녀석은 희은이에게 산에서 발견한 상자와 병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희은이 집에 있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집으로 가자면서 서둘렀다. 형 가죠. 이제 와서 무서워서 발 빼려고요. 지금 연약한 후배가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배란 사람이 그것도 조교가 말이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데다가 귀신이 너무 싫었던 나는 그냥 녀석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싶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가자. 당연히 후배는 선배가 지켜줘야지. 우리 셋은 희은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사는 원룸 복도를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다. 아까 귀신 같은 것을 본 탓일까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그녀가 조심스레 자신의 집 현관문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원일이 녀석이 희은이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곧 현관문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은이냐? 우리 희은이가 온 것이야. 뭐하냐? 문 앞에 서서. 어서 안 들어오고. 정체불명의 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고음과 저음이 동시에 들리는 기괴한 목소리, 마치 그녀를 집 안에서 훤히 지켜보고 있다는 듯. 요망한 악기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원일이 녀석이 준 부적을 몸에 지니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도 발각될 게 분명했다. 그 부적은 귀신의 눈을 피하는 부적으로 녀석이 내 안주머니에 강제로 넣어뒀다. 점점 녀석은 이상한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지금 귀신이 안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귀신이 있으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원일은 말했다. 지금 이 집에 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희은이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말대로 집 안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희은이의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그곳에선 왜인지 공기마저 침침하고 무거웠다. 원일은 단번에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었다. 희은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묻자 희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병을 발견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희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 병이 뭘 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 희은이 말하자 원일은 손을 들어 그녀를 달랬다. 그런데 그 병이 정말 원인일까? 그의 질문에 희은은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공기처럼 무겁고 불편한 분위기를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원일은 희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의 말대로
병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이 끝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다시 병이 있었던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때 희은이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그녀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멈춰섰다. 그 병을 열었을 때 엄청난 힘이 나를 덮쳤어요. 무언가가 나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내 몸이 제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추며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나를 따라다녔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원일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희은이 말대로라면 그 병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군.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몰라. 그럼 그 병을 다시 가져와야 할 것 같아. 희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병을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 병이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 그곳은 학교 뒷산의 외딴 곳이었다. 희은은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원일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희은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요. 그 상자랑 병이 있었던 곳. 그녀는 상자 옆을 가리켰고 원일은 상자 안을 살펴보았다. 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가 병을 꺼내 들고 나서야 그들은 그 병 속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병 속에는 묶여진 종이, 그리고 그 종이에는 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고대의 주문 같아요. 원일은 종이를 천천히 풀며 말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분명히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희은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 병을 발견한 이후로 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원일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희은이에게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는 병 속의 글자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병을 바라보았다. 원일은 병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그는 병을 천천히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은은 아무 말 없이 병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다. 혹시라도 그 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 알고 있을 거야. 원일은 희은을 바라보며 그녀의 상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희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병을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자. 여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어. 원일은 병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갑자기 뒷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가 들어오는 거야? 원일은 소리에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희은의 집 근처에서 자주 보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의 얼굴도 낯설었다. 어떻게 된 거야? 원일은 희은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나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녀는 말을 끊고 다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희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강희은, 너 정말 돌아올 줄 알았다. 이제는 끝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 말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희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누구야? 남자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희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이제 끝날 거야.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말에 희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원일은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그는 남자를 밀치며 물어보았다. 넌 도대체 누구야? 남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원일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것이다. 그의 말은 원일을 멈추게 했다. 병이 위험하다고? 그럼 이 병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원일의 물음에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천천히 대답했다. 이 병 안에는 오래된 악기가 봉인되어 있어. 이 악기는 한때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어지럽혔던 존재야.
너희가 그 병을 열었을 때 그 악기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려는 거야. 남자의 말에 희은과 원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악기를 막아야 해. 하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 악기가 빠져나가면 다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의 경고에 희은은 더욱 떨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원일이 물었다. 이 병을 다시 봉인하려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 그 의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악기는 결코 다시 가두어지지 않아. 남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그 의식은 매우 위험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 말에 희은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누군가의 희생이라니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만 그 악기를 봉인할 수 있어. 그러나 의식을 하기 전에 너희는 악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희은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는 이 병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해. 그곳에서 의식을 진행할 수 있어. 그곳은 어디죠? 원일이 물었고 남자는 대답했다. 그곳은 더 이상 여기서 말할 수 없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 그 말에 희은과 원일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악기를 막기 위한 길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남자가 말한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그 장소는 외진 산속에 있는 고대의 사원이었다. 사원은 오래된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엔 낡은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야 했다. 그때 희은이 힘없이 말문을 열었다. 원일, 나 정말 무서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원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악기를 막는 것뿐이야. 우리가 이걸 넘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희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사원에 도착했다. 사원은 너무 고요했고 어두운 하늘과 어울려 더욱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남자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여기서 의식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는 사원의 중앙에 있는 돌판을 가리켰다. 이곳에서 의식을 진행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해. 그는 손끝으로 돌판을 가리키며 이 돌판은 고대의 힘이 깃든 장소야. 여기서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악기를 봉인할 수 없어. 그의 말에 희은과 원일은 다시 한번 긴장을 느꼈다. 그럼 시작해야 해요. 원일은 결단력 있게 말했다. 그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뒤를 따랐다. 사원 안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사원의 중앙에 있는 돌판을 둘러싸며 자리를 잡았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해야 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의식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의식을 위한 준비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대의 부적이다. 이 부적이 없으면 악기의 힘을 차단할 수 없어. 부적을 준비한 그는 돌판 위에 그것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다. 희은과 원일은 그가 하는 말을 따라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기묘한 기운이 사원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며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희은은 그 기운을 느끼며 불안해했다. 이건 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들의 말이 끝나자 사원의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으악. 희은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무슨 일이야? 원일이 물었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게 바로 악기의 힘이다. 이제 시작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원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며 돌판 위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빛이 너무 강해져서 눈을 뜨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희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뭐야? 이건. 그녀는 몸을 떨며 말을 이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이게 바로 악기야.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이걸 봉인해야 해. 그가 손을 들어 부적을 돌판 위에 놓자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 순간 아키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것은 정말 희은은 말을 잃었다. 아키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괴물처럼 변형되어 있었고 눈은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아키는 입을 벌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그의 목소리는 구덩이처럼 깊고 음산했다. 그 순간 남자가 마지막 의식을 끝내며 외쳤다. 이제 그만. 그의 말과 함께 아끼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며 돌판 위에서 사라졌다. 사원이 다시 고요해졌고 그 모든 기운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긴장을 풀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희은은 아직도 몸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악기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성공한 건가? 희은은 힘겹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이제 안전하다. 악기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원일은 희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무 고생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들은 고요해진 사원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은은 여전히 몸이 떨렸지만 이제 악기의 존재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정말 끝난 거야? 희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안전하다. 더 이상 그 악기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 그는 희은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도 알겠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희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원일은 희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 그는 희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희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정말 고맙다. 너와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녀는 원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사원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자. 원일은 그녀를 따라 걸으며 말했다. 맞아. 이제 정말 끝났다. 그들이 사원을 떠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돌아섰다.